네, 그럼 오늘의 세 번째 인물 조르주 멜리에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마술사 멜리에스, 판타스틱 시네마, 스토리텔링의 본격화 이렇게 써 있는데요. 멜리에스가 마술사라는 것은 비유가 아니고 이분은 실제 직업이 마술사였습니다. 멜리에스는 굉장히 다채로운 그리고 흥미로운 삶을 산 인물인데요. 사실 그 영화의 역사에서 멜리에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에디슨이나 류메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주목을 못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에디슨은 뭐 워낙 토마스 에디슨이니까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영화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서 또 멜리에스 형제, 류메르 형제는 본인들의 작품을 굉장히 스스로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발명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화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취급됐지만 영화가 예술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적어도 프랑스 사회에서 지식인들이나 혹은 여론 주도층이 영화를 그런 싸구려 오락거리가 아니라 다른 문학이나 미술과 마찬가지로 정정당당한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모든 영화들을 다 꼼꼼하게 잘 보관을 했고요. 그래서 리메르 영화들을 보면 다 일련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본인들이 직접 붙인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아카이빙에도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 관련된 자료들, 본인들 영화의 원본 필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실제 물건들, 발명품들, 시제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리옹에 가면은 저도 아직 방문은 못했고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류메르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에 또 연구소와 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인스티튜트 류메르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류메르 형제의 모든 작품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1년에 한 번씩 류메르 영화제를 열어가지고 전 세계의 중요한 영화인들,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도 2년 전에 류메르 영화제에 초대돼서 그 VIP 게스트로서 공로상 시상자로 나서기도 하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류메르 영화제에서 그 초청된 그 해에 공로상을 받는 감독들에게 하나의 그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이 이전에 보셨던 류메르 형제의 영화 중에 그 공장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그 영화를 찍었던 공장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자리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엑스트라들을 주로 리옹 시민들인 엑스트라들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그 장면을 다시 찍으면서 감독이 레디 액션을 부르는 것이죠. 이런 이제 재미있는 행사도 하는데요. 어쨌든 류메르 형제는 이렇게 자신들이 열심히 영화라는 것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예술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계속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나중에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스즈 그러니까 학술원의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세속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 비록 자신들의 그런 영화들이 상업적으로는 더 이상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벌지 못했지만 일종의 영화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영화라는 것이 프랑스나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예술로서 인정받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은 멜리에스는 그것보다는 영화를 그냥 그 자체로서 즐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에스의 영화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멜리에스가 자신들의 영화를 잘 보존하는데 신경을 별로 쓰질 않았기 때문에 또 멜리에스가 나중에 상업적으로 흥행이 안 돼가지고 별로 그 파산을 했을 때 그런 모든 자료들이 다 분실되고 없어지고 때로는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멜리에스 재단에서 전 세계 곳곳에 어딘가에 수장고에 흩어져 있는 멜리에스 영화들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멜리에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에스는 예술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척 중에는 무용하는 사람, 또 음악하는 사람, 뭐 배우, 굉장히 다양한 예술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뭐 르네상스맨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재능을 보여서 10대에 일간신문에 만화를 연재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음악을 하기도 하고 작곡을 하기도 하는 등 이제 거의 다양한 방면의 예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최종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마술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는, 특히 파리에서는 아주 다양한 구경거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관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베르 오댕이라는 사람이 단장으로 있었던 유명한 마술 극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연수생이자 조연출로서 멜리어스가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멜리어스가는 그 마술 극장에 참여한 지 몇 년 안 돼서 자기가 극장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마술은 요즘도 뭐 마술하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눈속임을 사용해서 다양한 재주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멜리어스는 거기에 무엇을 가미했냐면은 스토리텔링을 가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냥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쏜다거나 뭐 트럼프를 가지고 뭐 카드에 그 트릭을 보여준다거나 여기서 멈추질 않고 하나의 연극처럼, 요즘으로 친다면 뮤지컬처럼 마술쇼를 기획을 했던 것이죠. 요즘에도 많은 그 매지션들, 그러니까 마술 아티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도입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멜리어스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마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옛날에 어떤 중세의 어떤 마을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공주가 괴물에게 납치돼 갔고, 그래서 그런 납치된 괴물을 구하기 위해서 기사가 떠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흔히 잘 아는 전설이나 이야기를 가져와서 거기에 뭐 납치되는 장면, 또 괴물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뭐 사람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이 그 마술의 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동시에 스토리텔링을 기획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돼서 이제 그 조르주 멜리어스는 젊은 나이에 이제 파리에서 아주 대표적인 마술사이자 연출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됐고, 워낙 부지런하고 궁금증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새로운 발명품이나 구경거리가 나올 때마다 쫓아가 가지고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시네마토그라프를 대중들에게 상영했던 1895년 12월에 그날에 홍보도 잘 안 되고 또 연말이고 해서 그렇게 많은 관객이 오질 않고 약 20명 정도의 관객이 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멜리어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부지런했던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약간 그 첨단의 정보를 빨리 접하려고 하는. 그래서 얼리 어답터의 기질을 다분히 가진 이 멜리어스는 영화를 보자마자 이제 그 류미에르 형제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증인들의 말이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멜리어스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젊은이들이 만든 이 시네마토그라퍼라는 발명품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으니까 권리를 나한테 넘기면 내가 후하게 쳐주고 사겠다라는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야심이 있었던 류미에르 형제는 뭐 그건 좀 곤란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연히 했겠죠. 어쨌든 멜리어스는 굉장히 이 시네마토그라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기계를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자신이 집에서 이제 필름을 찍어보는 이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의 오페라 극장 앞에서 길가에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서 필름을 돌렸는데, 그 당시에는 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그걸 돌렸겠죠. 그런데 도중에 안에 무슨 톱니가 잘못됐는지 혹은 손에 쥐가 났는지 잠깐 촬영을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현상을 해보니까 뭐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마차가 갑자기 탁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멜리어스는 이제 유레카를 외친 것이었죠. 필름이라는 것이 일종의 마술적인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마술사라는 본업 자체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들을 필름에 적용을 해서 거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효과의 모든 것을 혼자 다 만들어내다시피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카메라 하나만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멜리어스가 2명 등장한다면은 먼저 자기 모습을 찍은 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카메라를 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뒤로 리와인드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찍는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환상적인 화면들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스토리텔러로서의 기질이 가미가 돼가지고
지금 봐도 아주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나만 볼 게 아니라 혹시 극장에서 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몇 작품을 모아가지고 이때부터 막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봤는데 역시 엄청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마술사의 본업을 접고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멜리에스 영화는 여기 있다시피 요즘으로 치면 본인이 직접 제작을 했고 각본을 썼고 감독을 했고 심지어 출연을 했고 촬영, 미술, 의상 디자인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맡아서 해다시피 한 이제 이런 1인 영화 공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그래서 1896년부터 나중에 멜리에스가 은퇴하게 되는 1914년까지 약 530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장편 영화는 만들지 않았고 되게 아주 처음에는 짧은 1분 남짓한 영화를 만들다가 1902년에 세계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달색의 여행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멜리에스 영화 중에 이 달색의 여행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영화가 벌써 10편이 넘어갔는데 태어나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영화를 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영화들은 뭐 30초, 50초, 1분 미만의 짧은 영화들이었지만 이제 보실 달색의 여행은 무려 15분 36초라는 어마어마한 그 장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색의 여행은 원래 쥘 베르느라는 과학 소설가가 썼던 19세기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소설이죠. 이 소설을 보고 이제 원작을 멜리에스가 구입을 해서 영화화하게 된 것인데요. 달색의 여행의 원작은 사실은 판타지라기보다는 그 당시까지 알려졌던 과학적 사실에 굉장히 충실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그런 과학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판타지풍으로 바꿔버린 것이 이제 멜리에스의 영화인데요. 조르지 멜리에스의 이 달색의 여행은 직접 멜리에스가 그 이전까지 만든 자신들의 영화에 나온 수익금으로 파리의 이제 그 몽파르나스 근처에 거대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온실인데요. 그러니까 유리로 된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 기계 장치를 사용한달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즘으로 치자면은 특수 촬영을 위한 스페셜 이펙트를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달색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오늘날의 어떤 그 영화처럼 편집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 따로따로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장면마다 뒤에 배경에는 2차원으로 된 화면을 3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이제 투시도법을 활용한 멜리에스가 직접 디자인한 배경막이 쳐져 있고 앞에는 대개 소품들이나 특수효과들이 벌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15분 36초라는 그 긴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 1902년에 발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가 엄청나게 이제 흥행에 성공을 했죠. 또 이 영화로 인해서 멜리에스는 미국에 자기 영화사에 지사를 설립을 해서 직접 배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 일설에 의하면은 이 영화가 워낙 성공했기 때문에 멜리에스가 수십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전체를 칼라를 입힌 색채 본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1993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훼손된 상태로 채색판 프린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이라는 영화에 색칠을 하는 것만도 큰 작업인데 15분이나 되는 긴 영화를 일일이 다 색칠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93년에 발견됐지만 필름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복원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2011년에 디지털로 복원이 돼서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색의 여행이 어떤 영화이길래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또 영화 역사에서 획기적인 작품인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시겠는데요. 길이가 15분 정도 되니까 아마도 지금 1분짜리 영화에 익숙해진 리듬으로는 상당히 길게 느껴지실 텐데 이 영화가 이후에 영화사에 있어서의 판타지 영화들 또 SF 영화 그리고 인근 미술이나 디자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주의 깊게 처음부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멜리에스의 달색의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작으니까 음악을 좀 키워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시면 제가 도입부에 조금 설명을 할게요. 네, 이 영화의 도입부에는 이제 이 필름이 어떻게 해서 발견됐고 또 어떻게 해서 복원됐는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고전 영화를 복원하는 것은 요즘에는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일종의 문화적 자존심을 걸고 하는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뉴스에 의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나온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다룬 무려 8시간짜리 나폴레옹이라는 무성 영화가 있었는데, 그동안 필름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고 있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을 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수백억 원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로 복원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전 영화들도 그렇게 더 많이 복원돼서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신 장면이 이제 첫 장면인데요. 첫 부분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아카데미입니다. 과학예술원, 과학원인데 실제 모습은 아니고 멜리에스가 자기의 이제 상상을 통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낸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원래 이 영화가 개봉될 때는 옆에서 변사가 내용을 쭉 읽어줄 수 있도록 텍스트가 있어가지고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이 과연 달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한 과학자가 커다란 대포를 만들어서 대포 알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것을 지구에서 쏘면은 달까지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이런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이제 열이 받쳐서 그러면 내가 직접 그 대포를 만들어서 달에 갔다 올 테니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화면의 왼쪽에서 열변을 토하고 막 그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 과학자가 바로 그 사람인데 다름 아닌 멜리에스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죠. 이 달색의 여행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한 장면을 찍으면은 이 세트를 철거하고 그 다음 세트를 만드는 또 찍고 해서 몇 달에 걸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 여러분이 쭉 보시게 되는데요. 주변에 그 달로 가는 과학자들은 되게 멜리에스의 친구들이 출연을 했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여성들도 나오고 또 달의 외계인들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캬바레나 쇼에서 극장에서 댄서로 활약하는 이런 댄서들을 섭외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달에서 나오는 외계인들의 경우에는 서커스에서 아크로바틱을 하는 묘기를 보여주는 이런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 의상 디자인도 멜리에스가 했는데 아마 그 당시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인지 실제 평상복이 아니라 약간 좀 중세의 마법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좀 국적불명, 시대불명의 영화로 만든 그런 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하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보시고요. 영화 속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도 나올 텐데 나중에 다 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